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 말의 어원을 알고 계신가요? 대개는 하루 저녁에 깊은 인연을 맺는다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아 대역사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한 지 신혼생활 한 달여 만에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는 부역장에 징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안부 정도는 인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부역장에 한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는 아직 아이도 없는 터라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부역장에 보낸 여인이 외롭게 살아가던 외딴 집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길은 먼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근처에 인가라고는 이 집밖에 없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도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지라 여인 혼자 사는 집이니 과객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나그네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듯한데 사연이 있나요?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남편이 부역 가게 된 그동안의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사내는 노골적으로 수작을 걸었고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 여인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소? 그대가 돌아올 수도 없는 남편을 생각해서 정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젊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사내는 저돌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깊은 야밤에 인적도 없는 외딴 집에서 여인 혼자 절기를 지키겠다고 애써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일단 사내의 뜻을 받아들여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인 사내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간의 정의가 있습니다. 부역장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따라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 벌 싸드릴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증표로 글 한 장만 받아오십시오.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 힘든 남편에게 수의를 마련해주는 심정으로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히고 나면 당신을 따라 나선다고 해도 마음이 좀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평생을 당신을 위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해주신다면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내는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심정으로 여인에게 덤벼들었고 자신의 욕정을 채운 뒤 골아 떨어졌습니다. 사내가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보니 젊고 예쁜 여인의 얼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양귀비 같았습니다. 그걸 보자 사내는 저런 미인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다는 황홀감에 빠져 간밤의 피로도 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제의 약속을 지키고자 길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보는 앞에서 장롱 속에 새 옷 한 벌을 꺼내 보자기에 싸더니 괴나리 보찜에 넣었습니다. 사내는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심부름을 마치고 와서 평생을 해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부역장에 도착한 사내는 감독하는 관리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글 한 장을 받아가야 한다는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옷을 갈아입히려면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작업장을 나오면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동안 잠시 교대를 해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인의 남편을 만난 사내는 관리가 시킨 대로 말하고 그에게 옷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옷 갈아입고 편지 한 장 써서 빨리 돌아오시오. 말을 마친 사내는 별 생각 없이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자 옷 속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내 해옥입니다.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외간 남자와 하룻밤 같이 자게 된 것을 두고 평생 허물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시면 이 옷을 갈아입는 즉시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허물을 탓하려거든 그 남자와 다시 교대해서 공사장 안으로 도로 들어가십시오. 자신을 구역에서 빼내주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다고 하니 그 일을 용서하고 아내와 오순도순 사는 것이 낫지. 어느 바보가 평생 못 나올지도 모르는 만리장성 공사장에 다시 들어가 교대를 해주겠습니까?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아내에게 달려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 공사 현장에는 언젠가부터 실성한 사람이 보였다고 합니다.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그 큰 돌들을 옮기고는 했는데 옆에서 들어본 사람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자고서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남녀상열지사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차지하려는 욕심에 제 발로 만리장성 공사장으로 걸어 들어간 어리석은 나그네에게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과욕을 경계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열려 안녀 이야기. 때는 조선 정조 11년 안녀라는 미모의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녀는 외모뿐 아니라 조선시대 서민 의료기관인 활인서에서 일할 만큼 의술도 뛰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추절창이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또한 뛰어난 미남으로 유명했습니다. 함께 무소기를 하며 사랑에 빠져 결혼한 이들은 서로를 지극히 아끼는 금슬 좋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는 관찰사 이대감댁 작은 마님의 요청으로 큰 굿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웬일이래요? 이리 큰 굿을 하게 되다니. 그러게 말이요. 안녕, 당신은 잘 해낼거요. 내가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겠소. 네, 서방님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안녀와 절창 부부가 최선을 다해 성대한 굿을 치르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관찰사 대감으로 인해 굿판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뭣들 하는 짓이냐? 지체 높은 양반가에서 굿판이라니 이런 병고가 있나? 열심히 준비한 굿판이 깨지고 시리에 빠진 남편 절창을 관찰사댁 작은 마님이 따로 불렀습니다. 굿판이 그리 되어 상심이 크지? 송구합니다. 저보다는 제 처인 안녀가.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네. 내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위로하는 마님의 마음 씀씀이에 절창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님이 갑자기 주절창의 품으로 와락 뛰어들었습니다. 마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주절창을 붙잡고 마님은 숨겨온 연심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돈뿐이니 공궁한 자네에게 내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사랑하는 아내 안녀를 떠올린 추절창은 단호하게 마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마을에는 해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찰사댁 작은 마님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에게 백방으로 치료법을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이대감은 안녀 부부를 불러 굿을 하도록 했습니다. 굿이 끝난 후 작은 마님이 다시 추절창을 불렀습니다. 마님, 이제 차도가 좀 있으십니까? 이게 다 자네 때문이네. 자네가 내 맘을 받아주었으면 되는데. 자네 때문에 내가 이리 귀신 들린 행세까지 하지 않았나. 모든 것이 추절창을 끌어들이려는 마님의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또 다시 나를 무시하면 내 자네뿐 아니라 안녀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마님의 협박에 당시 천한 무속인 신분이던 절창은 어쩔 줄 몰라 실갱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대감이 하인들을 끌고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것들이 수상하다 했더니 여봐라, 당장 저 놈을 끌어내라. 꼼짝없이 붙들린 주절창은 멍석마리를 당하고 산채로 구덩이에 묻힐 처지가 됩니다. 천민 주제에 대감댁 작은 마님과 정을 통했다는 오해를 샀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굿이 끝나고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던 안녀의 눈앞에 피범벅이 된 남편이 엎혀 들어왔습니다.
대감댁 노비였던 팔복이 자기 어머니의 역병을 고쳐준 안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추절창을 구해 온 것입니다.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숨만 붙어있는 남편을 위해 발만 동동 구르던 안녀는 결단을 합니다. 약한 척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일 형편이 안 되니 이 방법밖에. 안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내어 남편에게 고깃국이라 먹입니다. 안녀의 치성과 희생 덕분에 남편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지질이 운도 없지 관찰사 대감이 안녀의 남편이 사라진 걸 알아채게 됩니다. 결국 이 대감의 발고로 추절창은 마을 사또에게 끌려가 다시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항변해봤자 천한 무녀와 무구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때 안녀에게 치료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하로 몰려와 사또에게 고변했습니다. 사또, 추절창은 죄가 없습니다. 작은 마님 혼자 좋아해서 그런 것입니다요. 나으리, 안녀는 제 다리살을 베어 남편을 살리고자 한 연려 중의 연려입니다. 안녀와 추절창을 옹호하는 백성들의 탄원이 빗발치자 곤란해진 사또는 이 일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사건은 정조 임금에게 상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찮은 무속으로 민심을 어지럽힌 추절창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그의 처 안녀가 보여준 지순한 사랑은 높이 살만하니 이들의 죄를 면하고 연려 안녀는 그 이름을 알려 널리 본받게 하라. 정조의 명으로 죄를 벗은 추절창과 안녀는 금슬 좋은 부부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정조실록에 실제 등장하는 무녀 안녀의 사랑 이야기는 당시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지고지순한 연려로 칭송되었다고 합니다. 두 남편을 섬긴 연려. 이부 불연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두 남편을 거느리고 연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리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부지런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여인은 병든 남편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수소문의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여보았지만 남편의 병에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치레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부부는 결국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머리에 이고 병든 남편을 부축한 여인의 신세는 처량하고 행색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부부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아내가 남의 집 일을 해주거나 구걸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처지에 남편의 병치료는 꿈도 꾸지 못한 채 목숨만 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새로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일거리를 얻으러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에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부잣집에서 부엌일을 하게 된 아내는 주인의 배려로 문간방에서 병든 남편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잠시라도 배 골치 않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여보, 이리 인심 좋은 주인을 만나서 참 다행이여. 그러나 아내는 남편에게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약 한 첩 제대로 못해주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럴수록 병든 남편을 더욱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부잣집 주인은 부지런하고 야무진 아내의 일솜씨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헌신적인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주인 또한 오랜 병으로 아내를 잃은 경험이 있어 그녀의 처지가 더 안타까웠습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데 자네는 참 대단하네 그려. 아닙니다. 지엄이로서 당연한 일이지요. 이런 한결같은 모습을 지켜보던 부자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여인을 불렀습니다. 내가 일찍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도 하나 없이 외로운 몸이네. 미안한 부탁인데 내게 자식 하나만 낳아주겠나? 그러면 내 자네 남편을 내 형제처럼 여기고 세상 떠날 때까지 원하는 치료나 약은 뭐든 다 해주겠네. 제발 거절 말고 내 부탁을 들어주게나. 주인마님의 갑작스럽고 황당한 부탁에 놀란 아내는 남편에게 달려가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신세를 안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주인마님의 청을 들어줍시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자는 거요. 어차피 이대로면 나는 곧 죽을 텐데 원 없이 약이라도 써보고 죽어야 편히 눈을 감을 것 같소. 내 마지막 소원이니 제발.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딱 잘라 거부했던 아내도 병든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주인의 진심에 주인마님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아내는 주인에게 약속한 대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내는 살림하고 아이를 키우는 한편 본 남편의 병간호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약 때문이었을까요? 본 남편은 병이 점점 호전되더니 결국 완치되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에 주인마님은 약속한 대로 자기 집 앞에 큰 집을 지어 살림을 내어주고 아내의 본 남편과 친형제처럼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경상남도 울주군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두 남편을 섬긴 여인을 일컬어 이부불열녀라고 합니다. 본 남편에게는 거의 죽을 사람을 살렸으니 열녀였고 새로 얻은 남편에게도 자식을 낳아주었으니 열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남편에게 가면 저쪽 남편에게 열녀가 아니고 저쪽 남편에게 가면 이쪽 남편에게 열녀가 아니니 열녀이면서 동시에 열녀가 아닌 이부불열녀라는 뜻입니다. 보통의 열녀 이야기는 남편의 병치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아내가 남편이 죽자 따라 죽었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설화에서는 병든 남편이 살아났고 심지어 이후 두 남자가 한 아내를 두고 형제처럼 잘 지냈다는 낯선 결말입니다. 여인은 병든 남편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남편과 같이 죽는 대신 부잣집 주인의 아이를 낳아주고 남편의 치료와 생계를 해결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이야기 속에는 빈곤한 하층민 여성의 고단한 삶이 반영되어 있으며 열령은 열려비를 받기 위해 여성들을 죽음으로 내몬 지배층 양반과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연지곤지의 유래. 옛날에 총각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늦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이 길을 가다 보니 할머니 한 명이 길에 앉아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할머니가 양손에 빨간 실, 파란 실을 하나씩 들고 서로 꼭 붙들어 메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양이 궁금한 총각이 그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총각이 알아서 뭐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총각이 좀 알면 안 되냐고 하자 할머니는 이것은 이후 세상에 나가면 하나는 남자가 되고 하나는 여자가 돼. 그래 가지고는 두 내외를 짝을 지우느라고 지금 매놓는 거이요. 라고 했습니다. 짝을 짓는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총각이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늦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제 배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머니는 이 고개를 넘어가면 집이 하나 있는데 빨래하는 젊은 여자가 업고 있는 아이가 총각의 색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그렇잖아도 장가가 늦었는데 그거밖에는 없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없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총각은 기가 막혔습니다. 갓난아이를 어느 세월에 키워 내 처로 삼는단 말인가? 그래도 궁금증을 참지 못한 총각은 할머니가 말한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담을 넘어 집안을 살펴보니 정말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업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길 정말 저 아이가 내 색시감이란 말이야? 녹화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지만 눈앞에 어린 아이를 보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아야! 총각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재수없게! 화가 난 총각은 돌부리를 냅다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에서 갑자기 아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총각이 발로 찬 돌멩이가 하필이면 엄마에게 엎혀있던 아이의 이마에 딱 맞았지 뭡니까? 당황한 총각은 서둘러 마을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툭 터져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약을 발라주고서야 이마가 겨우 아물었습니다.
이후 총각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총각이 조상묘를 잘 썼던지 어떻게 해서 고을의 원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된 총각은 이방을 불러서 자신은 아직 부인이 없으니 중매를 서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침 아주 참한 처녀가 하나 있습니다. 라며 입을 모아 마을의 한 아가씨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고을 원님이 된 총각이 결국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위해 총각이 처녀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신랑 신부가 얼굴을 보지 않고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어 총각은 신부를 볼 생각에 잔뜩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녀가 이마와 볼에 빨갛고 동그란 걸 칠하고 초래청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 조금 놀랐지만 총각은 아, 내가 고을 원님이니까 원님의 부인이 되려고 저렇게 예쁘게 치장을 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신방에 들어간 총각이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마와 볼에 그렇게 빨갛게 칠한 이유가 뭐요? 아, 물론 예쁘긴 합니다만 처음 보는 모습이라. 그러자 신부는 어렸을 때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건 제가 어릴 적 느닷없이 날아든 돌에 이마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가 돌을 던지고 도망쳤다 합니다. 그 상처로 이마가 움푹 파여서 그걸 가리기 위해 빨간 칠을 했는데 그게 더 못나 보여 양볼을 빨갛게 더 칠한 것입니다. 총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신부가 예전에 자기가 발로 찬 돌에 맞아서 울던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총각이 만난 실 묵던 노인은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월화노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전통 혼례에서 연지와 곤지를 찍게 된 유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지곤지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부부의 연은 하늘에서 맺어주는 운명적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지는 여자가 치장할 때 볼과 입술에 찍는 붉은 색조의 화장품이며 곤지는 전통 혼례에서 신부의 이마 가운데 연지로 찍은 붉은 점을 말합니다. 연지화장의 시초는 중국 은나라의 주왕 때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구려 무용총 수살리의 벽화를 근거로 고구려 때부터로 보기도 합니다. 고구려 무용총 수살리 벽화에 보면 여인들이 연지화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나라 사절의 한 사람으로 고려해왔던 서궁이 지은 고려도경에 보면 고려의 여인들은 연지를 쓰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처첩 분쟁, 정실 부인이 된 첩 이야기.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가에 윤달신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전시 처녀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달신의 집에 마을의 세도가였던 강대감이 들이닥쳐 문매를 쳤습니다. 네, 이놈. 빌려간 돈을 갚겠느냐? 아니면 목숨을 내놓겠느냐? 병든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빚을 진 달신은 대감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대감은 달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놈이 내 딸과 결혼을 한다면 빚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 허나 싫다면 내 가족을 모두 잡아다 물꼬를 낼 것이야. 대감, 제발 그 말을 거두어 주십시오. 지역의 세도가인 강대감은 빚을 빌미로 서출인 딸을 양반가로 시집보낼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신분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아무리 힘 있는 양반이라 해도 첩의 딸을 양반에게 시집보내기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던 달신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만 빚에 쫓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강대감의 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버림받은 전시 처녀는 슬픔에 빠져 혼인도 하지 않은 채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억지 결혼을 한 달신 역시 강대감 덕분에 먹고 살만해지기는 했지만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돈에 팔려 결혼한 신세라니.
이때 청년과 결혼을 약속했던 전씨 처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홀로 지내던 전씨 처녀가 부모님마저 모두 잃고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되오. 낭자, 절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여. 이게 다 내 잘못이니 내가 책임지겠소. 이에 전씨 처녀에게 달려간 달씨는 그녀를 무작정 집으로 데려와 자신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서방님, 미친 거 아니에요.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데 주제에 감히 첩이라니? 그동안 애정 없는 결혼 생활로 힘들었던 아내 강씨는 남편이 첩까지 데려오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내는 첩이 된 전씨 여인을 시도 때도 없이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지만 달씨는 부인의 위세에 눌려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데려온 것이 아닌데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저는 서방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열심히 글 공부하셔서 과거에 급제하셔야지요. 사랑하는 여인의 응원에 힘을 얻은 달씨는 최선을 다해 과거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공부는 무슨, 먹고 살만해지니 첩도 드리고 이젠 진짜 양반 흉내를 내보시겠다. 개나 소나 과거 시험이네. 달씨는 몰락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받은 서름을 씻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11년 윤달씨는 드디어 문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서방님, 정말 감축드려요. 고맙소. 이게 다 당신 덕이요. 소 뒷걸음질치다 쥐 잡았네 그려. 그런데 과거에 급제한 달신이 충주부사에 임명되려던 찰나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단인연 때문인 거 알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임 관리가 첩이라니. 네가 나으리 앞길을 막은 거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제발로 나가야지. 본부인 강씨의 말에 전씨는 달신의 곁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말이지, 자네 처가 서출이라서. 남편이 관직을 받을 경우 그 처에게도 봉작이 내리는데 달신의 처가 첩의 소생이라 남편에게 관직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리 등용에 절차로 임명된 사람의 문벌, 이력 등을 심사하는 서경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부인 강씨의 출신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달씨는 본처 강씨와 이혼하겠다고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조강지처를 내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서경제도에 의해 강씨가 서출의 소생이라는 것이 이혼에 합당한 사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윤달신과 강씨의 이혼이 허락됩니다. 그 후 첩이었던 전씨는 남편을 정성껏 내조한 공을 인정받아 정실 부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에 등장하는 윤달신의 실제 사연으로 조선시대 엄격한 신분제와 축첩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공의 사랑, 나팔꽃의 유래.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화공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아 남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공 부부가 사는 마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또는 포악하기로 이름난 사또여서 사람들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또는 부임에 온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이 고래는 절세 미인들이 많다는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예, 당장 불러드리겠습니다. 간신 근성이 있는 이방은 사또에게 점수를 따려고 마을에 있는 미인들을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워낙 여자를 밝히는 사또는 이방이 불러들인 여자들을 하나하나 살폈지만 눈에 차는 얼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방은 이런 얼굴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눈이 낮아서야 앞으로 어떻게 나를 보필하겠나? 그 말에 뜨끔한 이방은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한 여자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게 누군데?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인자가 있는 몸이라. 그런 건 관계없으니 누군지 어서 말을 해봐. 예, 그러심. 마을 입구에 사는 화공의 마누라가
기막힌 절색입니다. 그래? 어디 얼마나 절색인지 얼굴 좀 구경하자. 어서 가서 데리고 오너라. 하지만 남들 눈도 있으니 오늘은 그냥 사또께서 몰래 가서 얼굴만 보고 오시지요. 사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하자. 사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이방의 안내를 받아 화공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그때 화공의 아내는 마침 물을 깃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사또는 눈을 크게 뜨고 화공의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저렇게 예쁠 수가. 사또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과연 절세기로구나. 어떻습니까? 사또?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고 말고 분명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일 거야. 사또는 넋을 잃고 화공의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관가로 돌아온 사또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화공의 아내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상사병이 다 걸리다니. 그냥 그 계집을 확 낚아채고 싶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어쩐다. 사또는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묘안을 찾으려고 낑낑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침내 사또는 묘안을 생각해낸 듯 바삐 이방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화공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끌고 오너라. 그렇게 되면 남의 이목이 있어서. 그건 걱정 말고 포박을 해서 끌고 와라. 예? 포박을 해서요? 그래. 그러시면 더욱 남의 이목이. 그렇게 하라면 할 것이지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나. 이방은 사또의 명령대로 화공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를 밧줄로 묶어 끌고 왔습니다. 그녀가 관가의 마당에 꿇어앉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네, 죄가 무엇인지 알렸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화공의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항변했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포박을 하여 끌고 오십니까? 정말 내가 지은 죄가 없다는 말이냐? 하늘에 맹세코 저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사또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죄를 가르쳐주지. 옛말에 경국지색이란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은 한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이니라. 곧 너를 두고 한 말인 것이다.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인연이 입을 놀리는구나. 내가 이 고을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남자들이 많더구나. 심지어는 그로 인해 병이 든 자도 있고 너로 인해 부부간의 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것이 큰 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직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이제 내 선택만 남았다.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내 첩이 되겠느냐? 그녀는 그제야 사또의 의중을 알아채고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어서 나를 옥에 가둬라. 좋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봐라, 저 년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하여 화공의 아내는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밖에 나갔다 돌아온 화공은 자기 아내가 관가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사또에게 항변을 했다가 매만 두드려 맞고 쫓겨났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 이 억울한 일을 어디다 하소연한단 말인가. 화공은 속에서는 부하가 끓어올랐지만 사또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분을 사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화공은 밤새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종이에 그린 그림은 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공은 완성한 그림을 가지고 관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관가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담을 따라 걸어가 아내가 갇힌 감옥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은 높은 축대 위에 있었으므로 밖에서 불러도 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공은 아내가 갇힌 감옥 밑에 주저앉아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밤새 그린 그림을 땅에 묻고 흙을 덮었습니다. 화공은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흙이 흥건히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화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화공이 그림을 묻은 자리에서 싹 하나가 돋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싹은 거침없이 줄기를 뽑고 단숨에 화공의 아내가 갇힌 감옥에 창살까지 이르렀습니다. 화공이 흘린 눈물이 거름이 된 셈이었습니다.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웠습니다. 그 꽃은 나팔 모양과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나팔꽃이라 불렀습니다. 그 꽃은 아침에 만개했다가 낮이 되면 오므라들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죽은 화공의 넋이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꽃이 되었다며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정했습니다. 나팔꽃은 꽃잎이 연약해 한낮의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 이른 아침 꽃을 활짝 피운 후 한낮에는 진다고 합니다. 이는 힘이 없어 자신의 사랑을 지키지 못한 화공의 안타까운 사연과 닮아 있습니다. 옛날에 7대 독자, 귀한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15이 되자 부모는 좋은 혼처를 찾아 아들을 혼인시켰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던 부모는 혹시라도 어린 아들이 아내에게 빠져서 공부를 등한시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한 달에 2번씩만 합방을 허락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중에 아들은 아내한테 정이 깊어져 아버지 몰래 아내를 불러내 정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 부부가 한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30-40리 밖에 있는 남자로 보내어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달에 2번씩 사람을 보내 데려와서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절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비오는 깊은 밤, 아내가 생각난 아들은 절에서 빠져나와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대신 담을 넘어서 아내 방 앞으로 간 아들은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신발 옆에 남자의 신발이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간부를 죽이려던 아들이 다시 살펴보니 그 신발은 자기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내 아내한테 마음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내보낸 것이구나. 아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빗속에 서 있다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을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찌 된 일이었는가 하면 거기 신발은 있었으나 방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외부인이 며느리를 마음에 두어 침입하지 않을까 걱정한 아버지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신발을 거기 갖다가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종적을 감춘 것을 알게 된 집에서는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인지 어찌 된 건지 통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아들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포기할 지경이 되었을 때 먼 친척벌 되는 건달이 부자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나서서 조카를 찾아보겠노라 자청했습니다. 부자는 그리 해주기만 하면 큰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 기약을 두고서 부자의 아들을 찾아다니던 건달은 어느 날 길에서 제 조카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조카가 아니고 가난한 떠돌이 총각이었습니다. 건달은 그 총각을 은밀히 불러서 자기 말대로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며 부자의 아들 노릇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세세히 가르쳐 주어서 어김이 없도록 했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그는 진짜 아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습니다. 건달이 가짜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니 부자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느덧 10년,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 자기 아들이 분명했습니다. 부자는 건달에게 큰 상을 주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며느리가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부모가 어르고 달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부자가 가짜 아들에게 새 아내를 얻어주고 본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했으나 며느리는 구박을 다 받아들일 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모를 일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때마침 고을을 지나던 암행어사 하나가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아들을 만나보니 자기와 함께 공부하던 사람인데 저를 못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선은 그 아들이 가짜임을 깨닫고 자기 친구이기도 한 진짜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던 어선은 마침내 어느 깊은 암자에서 중이 된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어사가 친구에게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 아들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습니다. 어사는 친구를 만류한 뒤 그를 설득해서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한 어사는 친구를 한쪽에 세워두고는 어사출두를 해서 집안 식구와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며느리와 가짜 아들을 불러놓고서 며느리에게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지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남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어사는 좌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한 잔씩 술잔을 올리면 죄를 용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술잔을 차례로 돌릴 적에 진짜 아들 앞에 이르자 아들이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여자 또한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자의 간부로 생각하고 수군댈 적에 어사가 그 사람에게 고가를 벗고 얼굴을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얼굴을 내보이자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이 뒤늦게야 알고서 찾아왔습니다. 부자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가짜 아들이 나서서 무릎을 꿇고는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를 대신한 덕에 아버지 어머니가 살 수 있었다. 그냥 내 동생이 되어서 함께 살자꾸나. 그렇게 진짜 아들은 가짜 아들과 결의 형제를 맺어서 아내와 함께 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충청남도 보령군에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오해로 빚어진 가정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극적인 화해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만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억눌려 결혼을 하고도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 씁쓸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구대 독자 귀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일찍 자손을 볼 요량으로 15 어린 나이의 아들의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본 끝에 훌륭한 색시를 골라서 혼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를 치르는 날, 새 신랑은 집안 어른들과 함께 신부 집에 이르러 늠름하게 혼례에 임했습니다. 색시가 왠지 불편하고 힘들어 보였지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깊어 사람들이 물러가고 삼경이 훌쩍 지났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낯을 찡그리더니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신랑이 사람을 부르러 나가려 하자 신부가 옷자락을 꼭 붙들며 못 나가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을 지키고 있자니 신부가 한참 용을 쓰더니만 다리 사이로 무언가를 쑥 낳는 것이었습니다. 핏덩어리 아기였습니다. 살펴보니 고추가 달린 남자아이였습니다. 첫날 밤에 색시가 아기를 낳은 상황. 어린 신랑은 당황하고 난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주변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서 처가 식구에게 알리는 것이 옳겠으나 자기 앞에서 아기를 낳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색시를 차마 모른 척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들은 대로 얼른 아이의 탯줄을 잘라주고 산모의 몸을 닦은 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알아서 편안한 곳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새신랑 안채로 나가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장모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밤참을 안 먹으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차려주세요. 장모가 새신랑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어 얼결에 미역국을 끓여주니 신랑이 신방으로 가지고 들어와 색시에게 말했습니다. 자, 들어요.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리는 색시. 나를 믿고 어서 먹어요. 그러자 색시는 마지못한 듯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색시가 미역국을 먹는 것을 본 신랑은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 바라보는 색시한테 걱정 말라는 눈빛을 보내고 방문을 나선 신랑은 슬그머니 동구 밖으로 나와 개천에 놓인 다리 아래에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참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와 제 몸을 휘감더니 동구박 다리 아래로 쑥 들어가지 뭐겠어요.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아직 몸에 용 자국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한번 가서 개천 아래를 살펴봐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개천 다리 아래로 가보니 거기 웬 갓난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데려오자 신랑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저한테 내리신 게 분명합니다. 제가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어요. 신랑이 그렇게 고집을 하니 사람들이 처가와 색시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색시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침내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신랑 신부는 그 아기를 아들로 삼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되고 집안이 크게 흥했다고 합니다. 새 신랑의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와 현명한 처사가 빛나는 이야기로 한순간의 아름다운 선택이 빚어낸 길고도 큰 행복을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